제13강으로서 소유권 일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4번에 걸쳐서 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소유권에 관한 문제는 크게 이제 소유권에 관한 일반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의 취득 문제, 소유권에 관한 민법의 규정에서 이 소유권의 원시 취득에 관한 여러 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 취득에 관한 소유권의 원시 취득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과 그 다음에 이제 공동소유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민법은 공동소유 형태로서 공유, 합유, 총유 세 가지를 인정하고 있는데 공동소유의 경우가 어떻게 규율되느냐를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로서 이제 소유권의 소유권의 특수성에 관한 문제로서 이 명의신탁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에 걸쳐서 이 소유권에 관한 법적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소유권 일반으로서 먼저 소유권의 개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소유권의 개념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 211조를 보면은 소유권의 내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민법 211조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의 내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민법 조문이 나오면은 민법전을 펴놓고 그 조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우리가 배우는 법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강의 듣고 있는 이 물권법의 내용은 바로 현행 우리나라의 물권법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현행 우리나라의 물권에 관한 민법의 규정과 특별법의 규정을 해석론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법과대학에서 배우는 것은 법학이라는 것은 현행 법에 대한 해석 법학이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물권법의 내용도 우리 민법의 물권법의 내용을 배우는 것입니다. 즉 해석 법학을 중심으로 해서 배우는 거죠. 해석이란 게 뭡니까? 조문의 해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민법 조문이 나오면은 항상 법조를 펴놓고 관련 조문을 자세히 읽어보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 211조에서는 소유권의 내용을 규정하는데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간접적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211조에서 사용, 수익이라는 것은 물건의 사용 가치를 파악하는 것이고 또 물건의 처분이라는 것은 물건의 교환 가치를 파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유권이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개념 정의해 보면은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전면적 권리로서 혼일적이고 원천적인 권리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소유권의 개념 정의에 따른 소유권의 특성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소유권은 전면성을 갖습니다. 소유권은 물건이 갖는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완전 물건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용 가치나 교환 가치만을 지배할 수 있는 제한 물건과는 구분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가령 용익 물건이라는 것은 물건의 사용 가치만을 지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담보 물건은 물건의 교환 가치만을 지배하는 것으로서 바로 이러한 권리는 제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유권은 혼일성을 갖습니다. 소유권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능, 즉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이 있는데 이런 소유권은 이러한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의 집합이 아니고 이러한 개별적인 권능은 그 원천인 소유권에서 유출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소유권은 혼일성을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유권은 탄력성을 갖습니다. 소유권은 소유권인 당해 목적물 위에 제한 물건이 설정되어 있으면 소유권은 제한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권 위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의 용익 물건이 설정되어 있으면 사용 수익권이 제한을 받죠. 그리고 이런 사용 수익권이 제한을 받게 되면 이때 소유권은 허무권 내지 공유한 소유권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유권에 대한 제한은 유한하며 그 제한이 해소되면 소유권은 본래의 원만한 상태로 복귀하게 됩니다.
소유권의 이러한 성질을 소유권의 탄력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은 항구성을 갖습니다. 소유권은 시간적으로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항구성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소유권은 간념성을 갖는다라고 하겠습니다.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유무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권리이며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용으로 하는 간념적인 권리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간념성을 갖습니다. 두 번째로 소유권의 사회적 작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소유권과 사유재산제를 보면은, 자, 사유재산제는 생산수단의 사유를 인정하는 경제 내지 사회제도를 말합니다. 바로 사유재산제도의 사법적 표현이 바로 생산수단에 대한 사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수단인 부동산, 기타 여러 가지 공장 설비 등에 대해서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나라는 이런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유재산제도를 취하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소유권을 수단으로 하는 이 사유재산제를 왜 인정하느냐? 그것을 인정하는 이유는 바로 사소유권, 즉 개인 소유권의 인정에 의하여 비로소 각 개인은 자기의 인격을 전개할 수 있는 재산적 기초를 마련할 수가 있고, 즉 재산적 기초를 확보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각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 전개를 통해서 사회 전체의 부는 획기적으로 정대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오늘날 근대 사회 이후에 이게 획기적인 바로 부의 정대를 가져왔죠. 이런 것은 바로 사소유권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획기적인 부의 정대를 가져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적 소유의 법적 표현으로서의 소유권입니다. 즉 자본주의 사회는 사소유권과 계약 자유의 기초 위에서 생산 및 교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재산에 대한 사적 소유의 법적 표현이 사소유권이고 또 교환의 법적 표현이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에 관한 법이 채권법이라면은 바로 이 소유권에 관한 법이 물권법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물권법은 이 소유권을 중심으로 해서 규정되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물권법에서 개인의 어떤 이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권, 토지나 건물, 공장 설비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사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이것이 바로 어떤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소유권 개념의 변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소유권 개념은 역사와 더불어 변해왔다고 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소유권 개념이라는 것이 어떤 이게 역사와 더불어 변해온 것이지, 이것이 지금과 같은 소유권 개념이 항상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원시 시대부터 이렇게 존재해서 지금까지 흘러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소유권 개념은 논리적 범주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범주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소유권의 관념 내지 그 외의 소유권에 대한 법률적 구성은 시대에 따라 또는 사회 제도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겠습니다. 가령 공산주의 하에서는 개인의 사소유권, 생산수단에 대한 개인의 사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사회 제도에 따라서 소유권의 개념이 다른 것이고, 또 시대에 따라서 또 소유권의 개념은 다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원시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원시 사회에서는 소유권 근대적인 어떤 이런 일반적인 소유권 개념이 없었고 촌락 주민의 공동 소유 형태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대 사회에서 보면, 고대 사회는 이제 로마 사회와 게르만 사회로 나눌 수 있는데, 로마법에서 보면은 개인주의에 기초한 이 소유권의 절대적 권리성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법에서는 소유권은 물건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였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게르만법에서 보면은 소유권은 물건의 사용 수익에 주안점이 있었으며
이때 소유권이라는 것은 용의권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법은 개인주의에 기초한 소유권의 개념을 인정했고 게르만법은 단체주의에 기초한 소유권 개념에 입각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세사회를 보면 중세사회는 이 봉건적 소유권 개념에 입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세사회에서의 토지 소유권을 중심으로 보면은 이 토지 소유권은 분할 소유권 체제를 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상급 소유권과 하급 소유권으로 나누어져서 토지에 대한 관리 처분의 권능, 이것을 상급 소유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급 소유권은 영주에게 속하였고 또 각종의 영무를 지는 부담부 이용권으로서의 하급 소유권, 이것은 영민에게 속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봉건적 소유권이라는 것은 토지 소유권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바로 이 분할 소유권 제재를 취하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대사회에 오면은 소유권은 하나의 이 절대적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 토지의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에 대한 전면적 독점적 지배가 인정되는 절대적 소유권을 인정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대사회에 있어서 소유권 개념은, 소유권이라는 것은 바로 전국가적 자연적 권리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사회는 어떠냐? 현대사회는 소유권이라는 것은 실정법적 상대적 소유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현대사회에서 봐서는 소유권은 전국가적 자연법적 권리가 아니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실정법적 상대적 권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의 소유권이라는 것은 이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실정법적 상대적 권리,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이 소유권의 사회적, 공공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에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도 역시 현대적 소유권 개념에 입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법의 구성을 보면은 우리 헌법은 제헌헌법 이래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소유권은 재산권에 포함된다라고 보면서 헌법 23조에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민법 2조를 보면 권리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권리 남용은 하지 못한다. 그래서 바로 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 남용의 원칙을 규정하고, 또 211조에서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행법에 있어서의 소유권, 또 바로 현대적 소유권 개념에 입각해서 이 소유권의 사회적 구속성의 일반적 경향에 맞추어서 소유권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의 현대의 소유권 개념이라는 것은 실정법적 상대적 소유권 개념에 입각하고 있다라는 것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유권이라는 것은 어떤 전국가적 자연적 권리로서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소유권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어떤 상대적 실정법적 권리다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에 대해서 봅시다. 소유권의 내용에 대해서 민법 211조가 규정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민법 211조에서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사용이 뭐고 수익이 뭐고 처분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보면은, 사용이라는 것은 물건을 손상하거나 그 성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용도에 따라서 이용하는 것, 즉 물건의 용도에 따라서 이용하는 것이 사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주택에 대해서, 자기 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주택에 대해서 거주하거나, 또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자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 이것이 바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이라는 것은 물건으로부터 가시를 수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가실은 천연가실이나 또는 법정가실이든지 불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분이라는 것은 물건이 가지는 교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이 처분에는 이 사실적 처분과 법률적 처분 이 모두가 포함되는데, 물건의 소비,
변경 파괴 이런 경우에는 사실적 처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물건에 대한 양도 그다음에 담보의 설정 이런 것은 법률적 처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는 그 물건을 사용수익 처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이러한 소유자의 사용수익 처분권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이때 바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해서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법률의 범위 내라는 것은 소유권에 대한 제한은 예외적 한정적이라는 것이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소유권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에 주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제한과 그 제한의 모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소유권은 논리적 개념이 아니라 역사적 사회적 개념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대적 소유권은 근대 초기의 자연법 이론의 영향으로 소유권의 절대 무제약적 신성 불가침한 것으로 소유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근대적 소유권은 그 당시의 사회, 경제, 사상과 계를 같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근대 사회에서는 이 경제적 자유 방임 사회였죠. 이에 따라서 소유권의 행사를 자유롭게 방임하면 할수록 경제가 순조롭게 발전해서 사회 전체의 부는 정진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울러 공공복리와 소유권의 자유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즉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근대적 소유권은 바로 소유권의 절대적 무제약적 소유권에 제한이 없는 자유로운 절대적 무제약적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근대적 소유권에 있어서도 소유권은 실질적으로는 다수의 공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제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근대 초기에 공법에 의한 소유권의 제한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소극적 최소한의 제한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사회에 오면은 이 근대적 소유권의 제한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19세기 말부터 자본주의가 고도하게 발전됐죠. 그래서 소유권은 자유경쟁, 적자 생존의 법리에 의하여 소수의 수중에 집중 독점되고 소유자는 소유물의 지배를 통해서 사람을 지배하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인정되죠. 그래서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권과 또 계약이 결합함으로써 사람을 지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즉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근로계약을 통하여서 실제 바로 노동자, 근로자를 지배하는 그러한 현상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빈익빈, 부익비 현상이 일반화되어서 계급 분열 이런 것이 발생했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해서 극단적인 논리를 주장을 한 것이 바로 막스 레닌의 공산주의라고 하겠습니다. 공산주의라는 것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부정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근대적 소유권 개념에 의해서 어떤 모순점,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소유권에 대해서 어떤 제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개인의 사적 소유권에서부터 초래되는, 즉 개인의 어떤 절대적 어떤 사적 소유권에서부터 초래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 바로 개인 재산을 사회 공공적 측면에서 조절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바로 소유권의 제한의 근거로서 바로 소유권의 사회성과 공공성 이런 것을 강조하게 되었죠. 이에 따라서 오늘날의 소유권은 사회적 구속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구속을 받는 소유권을 바로 현대적 소유권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대적 소유권은 어떤 자유방임적인 절대적 소유권이지만 현대에 와서 이 소유권은 사회적 구속성이 인정되는 하나의 어떤 상대적 실정법적 소유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도 23조 3항에서 소유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죠. 또 민법 2조에서는 뭐 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 남용의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또 211조에서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의 사회성과 공공성을 헌법과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또 그래서 소유권 제한에 관한 일반적 경향에 우리나라의 법도 그에 따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유권 제한의 모습을 보면은 소유권 제한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제한 방법에 의한 분류를 보면은 법률에 의한 제한과 법 해석에 의한 제한이 있습니다. 자, 헌법과 민법은 소유권의 내용은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므로 명령으로서는 소유권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죠. 그래서 증가할 것인데 오늘날 소유권을 제한하는 주된 이유는 주로 사회복지정책, 경제정책, 토지정책, 주택정책의 실현이나 또 국토개발, 도시문제 해결, 또 어떤 환경문제 해결 이런 걸 위해서 소유권의 법률에 의해서 제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점차 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 해석에 의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고 또 권리남용 금지의 법리, 또 신의성실의 법리에 의해서 일정한 제한이 가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유권의 제한을 소유권의 내재적 제한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을 설명하면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의 법리에 따라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죠. 이런 경우에는 결국 소유권이 어떤 내재적 법 해석에 의한 제한으로 어떤 소유권의 내재적 제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한 내용에 의한 분류를 보면은 소유권자에게 인용 의무를 부과하거나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거나 또는 자기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인용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를 보면은 소유자가 타인의 침해를 인용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주로 민법상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 일부가 이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토지수용법, 소방법, 도로법, 수도법 등의 특별법에서 이러한 인용 의무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용 의무를 설정하는 경우 대표적인 예를 보면 우리 민법 217조에서는 임미시온에 대한 인용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임미시온에 대해서는 인용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죠. 특히 217조 2항에서는 토지 통상적 이용으로 인한 임미시온에 대해서는 인용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216조를 보면 인지사용 청구권을 규정하는 이웃토지 소유자가 어떤 건물을 신축하거나 또 건물을 정착하기 위해서 인접한 토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인지사용 청구권이 있는데 바로 인지의 소유자는 바로 이웃토지 소유자의 사용을 인용해야 하죠. 그래서 인용 의무가 설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작위 의무가 소유권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권능을 자유로이 행사하지 않을 즉 부작위 의무를 수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에 이제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에 이러한 규정이 있는데 212조에 보면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241조에서 토지의 심굴 금지나 또 242조에서는 경계선 부근에 건축을 할 때는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정한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산림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등의 특별법에서 이러한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유자에게 적극적으로 자기 의무를 지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민법상 상린관계 규정에서 그 예가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은 243조를 보면 차면시설 의무를 규정합니다. 즉 차면시설 의무가 있는데 경계선에서 2m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 의무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종 보면은 이웃 건물에 바로 인접해서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창에 차면시설을 하죠. 이런 것은 바로 243조에서 차면시설 의무 이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법으로서 건축법, 산림법 등에서도 일정한 시설을 하거나 기타 의무를 지우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자기 의무를 지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한되는 권능에 따른 분류를 보면 제한되는 권능에 따라서 소유의 자격 내지 양적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지법상 농지의 소유는 농업 경영자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소유의 자격을 제한하고 또 양적 제한을 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구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이 있었습니다. 구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택지는 200평 이상 초과 소유할 수 없도록 했었죠. 그런데 물론 이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아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 권능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의 대립 경작을 금지한다든가 이런 것이 사용 권능의 제한이고 제한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수익 권능의 제한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양도소득세 부과, 뭐 건물이나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죠. 그 다음에 처분 권능의 제한으로서 소유권의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토지거래 허가구에 관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도록 한다든가, 또 학교 재산, 불교 재산의 처분 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은 바로 처분 권능의 제한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제한의 한계에 대해서 봅시다. 오늘날 소유권은 절대 불가침의 권리는 아니죠. 그래서 사회 공익을 위하여 소유권은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유권의 제한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소유권의 사회적 구속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소유권을 법률로서 무제한적으로 무제약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즉 소유권을 제한하더라도 소유권의 본질적인 부분은 침해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즉 사유재산 제도의 인정 근거인 인간의 인격의 자유전개와 자기 책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의 재산적 기초를 상실시키는 소유권의 제한은 바로 소유권의 본질적인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제한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있어야 하고 또 비례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제한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의 사회적 구속성이 인정되지만 소유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소유권의 제한은 법률로서도 할 수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러한 법률을 제정한 경우에 그 법률은 위헌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의 제한도 소유물의 종류, 용도에 따라 제한의 내용과 정도가 각각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토지 소유권은 다른 물건의 소유권과 달리 좀 더 강한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째, 토지 소유권의 상하의 범위를 보면 212조를 보면은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은 자, A라는 사람이 이제 갑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A가 갑 토지를 갖고 있는데 갑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 전체에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소유권의 효력은 미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권은 소유자로 하여금 토지의 효용을 완전히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토지를 완전히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표뿐만 아니라 지하의 공간이나 또 지상의 공간 여기에 대해서도 소유권의 효력이 미쳐야 하죠. 그래서 토지의 소유자는 바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상하나 토지의 위나 토지 밑에 대해서도 소유권이 미칩니다. 그래서 A가 갑의 토지를 갖고 있는 경우에 A가 갑의 토지에 요만큼 단층 주택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A의 토지 소유권의 효력,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효력은 단지 실제 A가 이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용 가능한 범위, 그러니까 지상, 그 다음에 지하에도 미칩니다. 실제 요즘에 뭐 지하에 수십 메타까지 이용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되죠. 이런 경우에 A가 여기에 단층주택을 짓고 있었고 지하 수십 메타 부분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령 지하철이 A의 토지의 지하를 지나간다. 이런 경우에는 A의 토지 소유권의 침해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은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토지 소유권이 미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즘 궁금한 점이 있죠. 요즘에 이제 그 잠실, 서울 잠실에 롯데그룹에서 잠실에다가 지금 잠실에 그 넓은 이제 그 토지에다가 롯데가 잠실에 넓은 토지를 가지고 있죠. 그 토지에다가 120층 정도의 아주 고층 건물을 짓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토지 허가가 이게 건축 허가가 나느냐 안 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면 211조에 따라 212조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토지 지상에도 소유권의 효력이 미쳐서 건물을 당연히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토지 소유권이라는 것은 이 상린관계 규정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 토지 소유권이 어떤 상린관계법, 이 사법적인 상린관계법 또는 공법적인 상린관계법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는데 공법적인 상린관계법이라는 것이 건축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바로 롯데 측에서는 그 토지를 이용한 토지 지상에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높게 지으려고 하지만은 이것은 그 인접한 비행장의 바로 이용과 충돌이 되죠. 이러한 경우에는 바로 어떤 토지 소유권이 상린관계 규정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다라는 것에 주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토지 소유권의 경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토지 소유권의 경계는 지적 공부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의 경계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지적 공부상의 경계 및 지적에 의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예외를 인정하여서 지적 공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의 기술적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 공부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잘못 작성된 경우에는 잘못 작성되었다는 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경계는 지적 공부에 의하지 않고 현실의 경계에 의해서 확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원칙적으로 토지의 경계는 바로 지적 공부상의 경계에 의해서 확정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소유권의 범위와 관련해서 특수한 문제를 봅시다. 먼저 강물의 문제를 보면 강업법에서 규정하는 강물은 토지에 매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즉 강업법에서 규정하는 강물은 국유가 되겠습니다.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의 토지에 아주 A가 우연히 보니까 지하에 아주 금강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A는 야, 나는 이제 부자가 됐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 법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강업법에 규정된 강물이라는 것은 바로 그 토지 소유자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 속한다라고 해서 국유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강업법상의 강물에 대해서는 강물은 단지 강업권의 객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물에 속하지 않은 암석, 토사 등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이것에 있어서는 토지의 소유권에 효력이 미칩니다. 그래서 강업법상의 강물이 아닌 암석, 토사 이런 것은 토지의 구성 부분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토지 소유권에 효력이 미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위 A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토지에 많은 바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A는 그 토지를 바위에 대해서는 자기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위를 채굴해서 자기가 사용, 수익 처분할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특수 문제로서 지하수에 관한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하수는 토지의 구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하수는 토지 소유권의 객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가진 자는 바로 그 밑에 흐르는 지하수를 자유롭게 사용, 수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하수에 관한 법리를 보면은 자연이 용출하는 지하수는 그 토지의 소유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자연이 용출하는 토지가 타인의 토지에 흘러 들어가는 경우에 그 타인은
간섭법상의 유수 사용권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235조에서 규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수는 토지 소유자가 자유롭게 거기에서 이제 어떤 채굴을 어떤 거기서 파이프를 심어서 지하수를 자유롭게 뽑아쓸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기 토지에 우물을 파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 같이 인공적으로 지하수를 용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타인의 지하수 이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자기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이게 지하수가 있는데 이 지하수를 이제 바로 인공적 시설에 의해서 뽑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A가 이렇게 뽑아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B도 지하수는 지하로 연결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 B도 이렇게 또 자기의 이거 인공적 시설을 해서 지하수를 뽑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B는 A의 지하수 사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하수 채굴 시설을 해서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A가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데 B가 이 지하수의 채굴을 위한 인공적 시설을 해서 지하수를 뽑았음으로써 A의 지하수의 용수 부족이 나는 경우에 A는 B에 대해서 방해 제거 또 방해 예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토지 소유권의 소극적 침해로서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것은 바로 236조에서 이러한 특별한 바로 지하수를 채굴하는 경우에는 즉 인공적으로 지하수를 용출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타인의 지하수 이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236조의 특별한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판례에서도 실제 이런 경우에 A라는 사람이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바로 옆에 토지에서 지하수를 가행하게 채굴 함으로써 A의 지하수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 A는 B에 대해서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우리 판례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천수에 대해서 보면은 자, 이 온천수도 지하수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지 안에서 솟아나는 온천수의 경우에는 이 토지 소유권의 내용으로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온천수에 대해서는 단지 수질상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온천법에 의해서 별도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온천수도 토지 소유권의 하나의 내용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문제는 지하수의 일종인 온천이 그 용출 기반을 떠나 별개의 독립한 물건의 객체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온천에 관한 권리는 간섭법상의 물건의 일종이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준물건으로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온천에 관한 권리는 간섭법상의 물건의 일종이라거나 또는 준물건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에 관한 일반적인 문제로서 이 상린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부동산, 특히 토지는 서로 인접하여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토지의 원만한 이용을 위해서 서로 인접하는 토지 상호 간의 이용 조절이 필요합니다. 자, 토지라는 것은 이렇게 딱 붙어 있죠. 딱 붙어 있어서 바로 두 토지를 사용하자면은 바로 인접한 토지의 사용자 간에는 서로 토지를 원만히 사용하자면은 서로 이용 관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바로 인접하는 부동산 상호 간, 특히 토지 상호 간의 이용을 조절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관계가 상린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린관계에 관한 법, 이것을 상린관계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상린관계법은 사법상의 상린관계법과 공법상의 상린관계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사법상의 상린관계법은 민법 소유권의 장에서 규정하는 바로 215조에서 244조의 규정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공법상의 상린관계법으로서는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등 이게 바로 공법상의 상린관계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토지의 이용을 원만히 조절하기 위한 이 상린관계법 이런 것이 아주 커다란 법 영역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상린관계는
인접한 부동산 상호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서 상린관계에 의해서 한편에서는 부동산 소유권, 토지 소유권이 제한을 받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지의 사용이나 또는 이웃 사람의 협력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소유권의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상린관계에 관한 법이라는 것은 토지 소유권의 어떤 제한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서는 토지 소유권의 확장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법 216조 이하의 이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부동산 소유자 상호 간의 상린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부동산 소유자 상호 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상권자 상호 간, 또 지상권자와 인지 소유자 간, 전세권자 상호 간, 또 전세권자와 인지 소유자, 그리고 그 외에 실제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자 사이에는 적용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 규정이냐 강행 규정이냐라는 것이 문제인데,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215조에서 244조 사이의 규정, 이것은 원칙적으로 강행 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판례를 보면 242조 즉 경계선 부근의 건축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244조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의 규정, 이런 것은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의 규정이라고 보면은 민법의 규정과 다른 당사자 간의 특약이 허용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린관계와 관련해서 이제 이 토지 소유자 상호 간의 이용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서 이제 민법의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근래 와서는 집합 건물이 많이 등장했죠. 이제 아파트, 연립주택, 어떤 다세대 주택, 이런 식으로 집합 건물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집합 건물에 있어서는 이 토지 소유자의 상호간보다 더 인접하게 서로 밀접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집합 건물에 있어서 상린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규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합 건물에 있어서 상린관계, 그리고 그 소유권의 일부의 내용, 즉 민법상의 소유권의 내용에 약간의 변형을 가하는 이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합건물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공동주택, 즉 집합건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집합건물법이 적용된다라는 것에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집합건물법도 크게 보면 상린관계에 관한 한 법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주택법도 있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상린관계법이라는 것도 하나의 커다란 법 영역을 형성하고 있고, 그 내용도 아주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언급할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